370명. 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의 숫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숨진 10대는 7.9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8년째 자살.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비율도 성인의 3배에 이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질병이나 사고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건 바로 마음 건강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목도나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BS 뉴스는 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아래서 골마가고 있는 10대들의 목소리를 서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18살인 정빈 양. 중학생 때부터 우울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의 공부 압박이 특별히 심한 것도 아니었지만 막연한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서울대 못 가면 엄마가 날 죽인다든지 다른 애들이랑 경쟁해야지, 내가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지, 얘 왜 이렇게 잘하지? 난 더 잘해야 되는데. 하지만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진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만 비춰졌습니다. 진짜 무난하게 평범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느낌? 우울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공부 고민이나 또래 간의 갈등처럼 누구나 겪을 법한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울감을 느끼다가 환청까지 시달리게 된 하영 양도 그랬습니다. 즐거워? 행복해? 기억해. 넌 혼자야.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자기 상황을 고백해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다 같이 있는 강당 같은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애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너 불안장애 있다며, 사람 많은 데 있어서 괜찮아? 오히려 주변의 편견과 과잉 반응에 상처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혐오하고 자해를 반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엔 딱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고 지금 중단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충동이 오는.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아동 청소년은 최근 4년 새 2,000명이 늘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10대 청소년도 52%나 급증했습니다. 수면 아래서 골마가고 있는 위기 신호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도 어렵게 보낸 위험 신호를 사춘기의 예민함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란 겁니다. 저는 그저 그냥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면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있을 뿐이었는데.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부터 자해와 자살 시도까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는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속 위기 징후를 숨긴 채 방치된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건데요. 실제 EBS 취재진이 모바일 기반의 청소년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자살 시도가 우려될 정도로 극단적인 상태에서 신고된 건수가 지난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진석, 배아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밤 11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서우영 상담사가 출근합니다. 야심한 시각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출근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코드 블루가 떴습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서 자살, 자해 충동이 들어요. 충동이 너무 심해서 자기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담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는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상담사는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게 됩니다. 약 50분 뒤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있는 병원으로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올해 이 센터에서 청소년 자살 시도나 자해 관련 상담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달 평균 29건, 하루에 1명꼴입니다. 112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상담창 알림 소리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자해를 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는 혼날까봐 말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오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7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살 시도가 심각하게 우려돼 112와 119가 출동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65건. 그런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23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3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10건이 넘어가기도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상담원들이 조금 더 대기를 하고 점심시간에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 심하면 자살 충동 문제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마음건강 문제를 50년 가까이 지원해온 또 다른 기관의 이야기, 이어서 배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전화기는 서울시 19개 한강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생명의 전화입니다. 위기의 순간 학생들은 이 수화기를 들고 마지막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생명의 전화의 청소년 전용 상담 채널이 개설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청소년만을 위한 사이버 상담 채널을 만든 이후 4개월 만에 4,0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다. 10대 학생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어려움을 글로 쓰고 상담원과 채팅,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합니다. 상담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교우관계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학업과 진로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살과 같은 위기 문제도 524건이 접수됐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중학생의 나이대 혹은 고등학생의 나이대가 주된 청소년 내담자이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초등학생 내담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만 10세, 11세, 12세 이 나이대 청소년들도 많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음건강 위기 학생. 급증하는 상담 수요가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학교 현장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숙제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문제. 이제 질문은 도대체 왜라는 지점에 맞춰집니다.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아이가 숨질 때마다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징후는 없었는지, 또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 파악해 적은 자살 학생 사망 사안 보고서인데요. EBS 취재진은 그동안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 보고서의 분석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서진석, 진태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학생 자살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7년 114명이었던 학생 자살자는 지난해 21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7년보다 각각 3배씩 증가했습니다. 자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한 학년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숨지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동시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살 전 학생들은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까? 학업 문제와 가족 문제, 개인 문제의 비중이 고루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 2개의 문제가 중복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부모님하고 우울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살 충동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학업 문제 중에선 진로에 대한 고민이 평균 22.5%로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학습 의욕 부진을 겪은 학생은 지난해 23건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5.7배,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해 22건으로 3.7배 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전체의 47.8%에 달했고 개인 문제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해 58건으로 2017년 15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모두 사후에 교사의 관찰로 이뤄진 만큼 실제 학생들이 자살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기 어려움을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내가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학교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위기 징후가 나타난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했는데 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자살 전 변화가 없었다는 답은 72.9%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많았습니다. 이어서 진태희 기자가 학생들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평상시 우수한 성적과 바른 생활로 모범생이라고 평가받던 아이. 그런데 학기 중 돌연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안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일입니다. 상담실에 방문하거나 교사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착하고 또 학교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잘 지키는 학생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떤 문제점이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또 밝아 보이는 학생인데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살한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출결 현황을 보면 양호 비중이 제일 큰 반면 무단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하는 경우는 매년 10% 이하였습니다. 품행 문제 역시 없었던 경우가 평균 86%였고 교내 징계나 법적 조치가 있었던 경우는 심지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티만 나지 않을 뿐 안으로 곪아가는 마음의 병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아이들의 절반가량은 사망 전 2달 이내로 정서행동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마음의 병은 우울이었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입니다. 특히 우울감을 겪었던 아이들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살한 학생 가운데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비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료 중 자살했는데 이런 아이들의 비율은 지난해 가장 높았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음의 병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번지는 상황. 하지만 문제가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시기도 놓치면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위기 학생들을 선별하는 시스템은 얼마나 촘촘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심각한 정서 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도 겉으로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위기 학생을 미리 찾아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 7년 동안 자살로 숨진 학생들의 사후 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봤더니 이 같은 선별적 지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마음이 힘든 학생들의 위기 신호를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군으로 분류돼 학교에서 개입합니다. 그런데 자살한 학생들이 사망한 해에 검사를 받은 비율은 2017년 29.8%에서 지난해 22.8%로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검사 주기가 워낙 길다 보니 학생들이 위험에 빠진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지난해 자살한 학생 가운데 관리군으로 선별된 비율은 17.7%, 지난 7년간 평균은 21.4%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자살한 학생 10명 중 7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된 겁니다. 관리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는 학교 상담실과 담임상담 위주로, 학교 밖에서는 병의원이나 위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10명 중 한두 명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지원까지 연계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이외에도 여러 경로로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에서 찾아낸 위기 학생은 95명으로 이 가운데 70%는 검사에서 관리군으로 선별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담임교사의 관찰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터 학교 관찰까지 모든 경로를 통틀어서 자살 전 위기 학생으로 파악된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살한 학생 2명 중 1명은 학교의 안전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숨진 겁니다. 자살 때문에 계속 위클래스를 두드리고 방문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조금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성격이 평소 내성적이면서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아이들을 조금 찾기가 어려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기 학생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음 건강에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위험군과 정상군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도 바로 고위험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위험군 아이들을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위 정상군과 그 관리군, 고위험군이라는 경계 자체가 좀 굉장히 이렇게 약화돼 버린 측면들이 사실 있고요. 자살 1년 이내에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한 학생의 비율도 최근 7년 동안 각각 5배, 3배가 늘어난 상황. 더 늦기 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어려움을 평소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표현을 하려면 내가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감정을 알고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라이프 스킬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자살 예방이라든가 또는 정신건강의 위기라든가 조금 취약한 친구들이 잘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면 위기 학생을 선별해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보편적인 예방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네, 청소년들의 마음 문제를 취재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마음의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일부의 문제도 아니고 마치 감염병처럼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또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낸 연구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학교 현장의 대응 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아이. 친구들은 걱정된 마음에 SNS에서 행적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연락을 봐달라던 애원은 단 몇 시간 만에 추모의 글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전염되듯 남겨진 친구에게도 전해져 반복되는 자해와 자살 시도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랑 제일 많이 놀았고 제일 많이 웃고 떠들었는데 왜 지금은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지? 그 잠깐 동안 얼마나 울었을까?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11년 친구로 끝나는구나. 재학생 한 명이 스스로 숨진 한 학교에선 사건 직후 전교생의 3분의 1 정도가 심리상담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동료되는 학생이 많이 있었다고 처음에 받아들였고, 그 학생과 친분이 있었던 학생은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소수 있어서. 이처럼 또래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심리적 충격과 자책감 등 극단적인 감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잦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학생 자살이 발생한 중고등학교 17곳에 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4명 가운데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는 불안 증상을, 10%는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고 5%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다수의 또래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평소의 마음 건강 상태와는 별개로 숨진 학생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46.1%로 가장 높았고 기숙학교 학생 33.4%, 같은 학년 학생 27.4% 순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EBS 취재진이 교육부가 지난 2017년부터 작성한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재학생이 숨진 뒤 남겨진 학생들에게 응급 심리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 18%, 5곳 중 1곳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학생이 있지만 일반 학생들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기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분위기에서는 수시로 어떤 위기를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214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전조 증상인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는 학생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안전망, 그 위태로운 둑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선별에서 예방으로, 일부에서 모두로 마음도 교육과 관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청소년 마음 건강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일부 위기 학생을 선별하는 지원 방식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도 교육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포용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음 학기제를 도입한 대구에 이어서 인천에서도 사회 정서 학습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배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아이들이 자신의 기분을 확인하고 오늘 기분이 어떤가? 인형을 확인해 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불편한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누구야 하지 말아줘. 해서 미안해. 알았죠, 괜찮아. 인천시 교육청 50개 학급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회 정서 학습 수업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도 익힙니다. 명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숲에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로 표현하거나 폭력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지도해 보니까 친구의 분노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또 사과를 할 때도 좀 더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평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AI 챗봇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합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혼날까봐 무서워서 못 말했던 경우도 있는데 AI에게 말하면 AI는 혼내지 않으니까 좀 더 쉽게 빨리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복잡해지는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감정 표현을 배우고 친구들과 감정을 나누는 연습도 합니다. 확실히 초등학생 때 느꼈던 감정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느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많은 감정들을 이제 제어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수업을 받고 더욱 약간 잘 다스릴 수 있게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정서학습은 매주 1시간에서 2시간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교과 시간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올해 2학기에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참여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할 만큼 현장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위기 학생이 늘고 사회적 유대감도 낮아지면서 학교에서도 마음 건강을 돌보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그 생겼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미숙해진 상태로 성장하고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회정서학습 시범학급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 이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발견됐을 때 사후에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있었어요. 늦게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조기에 접근했을 때 아이들에겐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라는 첫 사회에서 감정 조절과 관계 맺기를 배우며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키우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성입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정서와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이 같은 사회정서 학습이 내년부터 우리 교육 현장에도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부 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상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끼리 등을 맞댄 채 동시에 일어나는 과제에 도전합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협력하는 놀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쉽지 않았는데 계속 친구 생각하면서 마음 맞추고 협동식 기르니까 더 잘 돼서 재밌던 것 같아요. 놀이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다룰 것인지도 배웁니다. 기존의 도덕이나 인성, 어울림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거냐에 방점을 맞췄다면 지금 이 사회정서 교육은 어떻게 내 마음을 챙길 거냐라는 거에 방점을 맞춥니다. 마음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중학교 수업 시간.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도움을 구할지 연습해 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돌아보며 누구나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 그런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것과 그런 친구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또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는지. 고등학교에선 위기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의 기관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일회성 교육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배웠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이것이 몸에 체득화돼서 내면화되면서 이것이 그냥 단절이 아니라 계속 성인으로 갈 때까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나를 알아채고 친구에 대한 감정을 읽어주는 것들. 사회정서학습은 기본적으로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과 관계기술,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까지 5가지 역량을 다룹니다. 한국형 프로그램은 여기에 마음 건강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역량까지 더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느 단계인지, 이게 내가 괜찮은 스트레스의 단계인지 아니면은 이게 마음의 병 단계인지를 스스로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모르면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악화만 되지 않을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기술로도 불리는 사회정서 역량. 미국 사회정서학습협회의 연구 결과 사회정서학습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관리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량이 사회정서 역량이고, 그 부분은 학교 교육이라는 데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이 되고, 결국은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도 또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부분이다. 6차 시로 구성된 한국형 사회정서학습은 내년부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연구진은 이론을 배우는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도 사회정서 역량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는 심층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마음을 교육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모든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른바 사회정서교육을 정규 교육에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나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도 앞다투어 보편적인 마음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인도 델리 주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립학교 1000여 곳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청각, 후각 등 감각 자체에 집중하거나 걷고 그림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보는 마음 챙김 활동을 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의 상황을 알려주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소개한 사회정서 역량 함양 수업인데, 인도 델리주 학생들은 매일 45분씩 일주일에 6일 이런 활동을 합니다. क्लास में जाओ तो इतनी प्यारी प्यारी स्माइल्स, इतने अच्छे रिस्पॉन्सेज मिलते हैं कि कहना ही क्या। अब हमें पेरेंट्स के रिफ्लेक्शंस भी मिलते हैं कि बच्चे हमारी मदद करने लग गए हैं, हमें समझने लग गए हैं। ये हैप्पीनेस करिकुलम समाज में जाकर बहुत खुशियां फैला रहा है। OECD는 지난해 특정 국가와 도시 등 16개 지역의 학생을 분석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정서 역량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회정서 역량이 삶과 학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수학과 언어, 예술 영역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업 불안과 일탈 행동은 사회정서 역량이 낮을수록 더 잘 드러났고, 삶의 만족도는 그 반대였습니다. OECD는 학교에서 꾸준한 마음 교육을 통해 이런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Social emotional learning skills not only help with academics, but building healthy relationships, establishing strong communities. It's important to focus on them at all stages of a student's development.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학교 교과 과정에 도입돼야 한다며 마음건강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부터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 기술 등 8가지 능력을 학생들이 익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WHO는 이런 교육이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있는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같은 나라,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도 학생 정신건강 또는 청소년 정신건강이 비상사태다. 자기의 마음 중에
감정을 관리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능력을 함양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든 곳도 있다며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위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마음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 안에 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학교에서 사회 정서 학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된 건지 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추리해보는 수업 시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배우고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은 학교에서 보내는 일과 내내 이어집니다. I think we refer back to it with everything. Our reading curriculum has an SEL component as well. And we constantly are referring to our feelings. We do check-ins all the time on paper and verbally. 수업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적인 학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사회정서 학습을 적용하는 겁니다. 시카고 전역에서 이런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starts with our early childhood pre-K program, our preschool program. We have provided for them second step lessons as well as extra resources so that they can work with the students at every grade level, and it is part of the schedule for every day.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지난 2003년 아동 정신건강법을 만들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정서 학습을 도입한 지역입니다. 1990년대를 거치며 청소년의 폭력과 마약, 학업 중단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면서 감정과 사회관계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회정서 학습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담은 표준 체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There was a rise in anxiety, depression, behavioral issues, and in 2003, the Children's Mental Health Act was passed in the state, which then led to, in 2005, the creation of the Social Emotional Learning Standards for the state of Illinois. And we, Illinois, we were actually the fir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to have social emotional learning standards. 이 같은 노력은 일리노이 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t is to be embedded into the entire educational framework. So it'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separate. It's something that should be a part of the curriculum, of the learning throughout the educational system. 학교 현장에 도입된 이후로는 사회정서 학습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정서 학습 실시 이후 정서적 우울과 문제 행동은 줄어들었고 사회정서적 기술과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교육 효과가 입증되면서 사회정서 학습은 일리노이주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If we look at the evidence base, we will know that this is having an impact, that it is scientifically, rigorously proven to really have the type of outcomes that we are hoping for our students. So I think CASEL is very committed to evidence-based programs and approaches. 미국에서는 학교 10곳 중 8곳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사회정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돼서 화제를 모았던 이 책. 대낮에 학교에서 13명을 숨지게 한 미국 콜럼바인 총격 사건. 네, 책 제목 그대로 가해자의 엄마가 썼습니다. 평범한 아들이 살인자가 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엄마가 발견한 건
바로 정신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1999년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선 청소년들의 정서적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 결과 정규 교육에서 모든 학생에게 감정과 관계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회 정서 학습이 체계를 잡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미국의 사회 정서 학습이 뿌리 내리는데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또 내년에 첫 시도를 앞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뭔지 이상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중학교 사회정서 학습 시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행동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Normally some kids they get nervous when they're learning like stuff or if they can't finish something during class, but our teachers they help us and the second step helps you with your emotions and helps you like be less nervous and uncomfortable and they make you feel better about yourself. 초등학교에서 주로 자기조절과 공감 능력을 발달시켰다면 중학교에서는 힘든 일을 겪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교과 학습과 무관해 보이지만 교사들은 사회정서 학습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Helps them it gives the students the skills to be able to figure out other obstacles so that they can stay focused in the math classroom. Because if they can problem solve on their own and they're not having peer issues that we need to address as math teachers, then we can stay focused again on the academics and doing what we need to do to be successful that way. 모든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에서 사회정서 학습 시간에 배운 기술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심군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겁니다. 수업은 최대 4명까지 소규모로 진행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Acting with a big group I don't like that because it's loud and it makes me nervous. But with a small group, I feel like it's better and more quiet, and I feel like I'm brave enough to do it because there's the people who are with me right now, I know them. 교육당국도 학교 현장의 사회정서 학습을 돕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학군 단위로 양질의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채택해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나 가정연계 활동도 지원합니다. When you're talking about staff, you throw something like this at them, like, hey, you're going to teach social emotional learning.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stress because they may not feel that they're adequate to teach students about that. The nice thing about this structured format with the technology, the computer, the modules, is it outlines it very nicely for them, and it is a very good crutch for them to be on, and all of them are good at teaching this stuff. 이를 위해 일리노이주 교육청에서는 7개의 사회정서 학습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연수와 코칭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I'm part of a group called the SEL Hub. That's one part of my job is to supply schools with needs assessments, resources, coaches, etc. to improve whatever within those, mental health, social emotional learning, etc. So we're helping build action plans, set goals, build capacity for what those goals are.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일리노이 주 정부가 사회정서 학습에 투자한 예산은 4,470만 달러, 약 624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I think we've had a pretty incredible investment post-pandemic around social emotional learning. So we have, here in Illinois, we have hubs across the state that are provid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ssessment tools focused on social emotional learning, focused on response to trauma and resilience and healing. 전문가들은 사회정서 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려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해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사회 정서 학습을 학교 현장에 도입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든 교사들이 사회 정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수가 진행은 되는 건지 현장의 걱정은 많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은 모두 6차시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회정서 학습을 언제, 어떻게 할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대학 입시 최전선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내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수업 이수 시수가 줄어 교육을 실시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연간 200시간 넘게 수업해야 하는 기존 범교과 학습 주제는 걸림돌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수업 시순 확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의무적인 교육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통폐합을 이제 교육부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6시간 교육으로 사회 정서 역량을 필요한 만큼 기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론 수업만으론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해야 되고 생활 지도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자기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술로 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고 아이들이 익히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게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 학교 규모가 크고 학급이 많은 경우 방송으로 교육을 하는 등 수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정규 교과와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활동형 수업을 만들고 참여형 그렇게 만들면서 학생들이 이런 사회적인 것들, 그다음에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을 보고 또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는 교과 속에서 충분히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사 개개인의 사회정서 교육 역량을 키워줄 연수가 필수입니다. 먼저 사회정서 학습이 아이들의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와 학교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또 사과하는 방법과 같이 특정 상황과 감정에 대처하는 요령을 교사가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연수를 통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미 15개에 달하는 법정 의무 연수가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필요한 연수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정서적 학습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게 너에게 선생님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교사들은 또 정신건강 위기 수준별 맞춤형 대처법을 교사들이 배워야 사회정서 학습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감정과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사회정서 학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데요. 마음 교육의 첫 발을 떼는 시도지만 수업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교사 연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정서 학습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 정부는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83%의 학교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49개 주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The legislative side is huge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SEL work. It really creates sort of the infrastructure on which to build successful social emotional learning. 우리나라에서도 마음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 교육부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 마음 건강을 위해서 예방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특히 이제 발견된 정서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지원이 학교 측면에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지역사회 전문가, 전문기관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담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와 가정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교사들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려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정에서부터 감정적, 정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고작 뭐 20-30%지. 물론 그 교육도 중요한 거 맞지만 그 부모와 그 상호작용의 어떤 질, 그다음에 그 부모가 주는 그 온기, 정서적인 안정, 이것을 메울 수 있을까?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는 거죠. 사회정서학습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가정을 비롯한 사회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EBS 뉴스에서는 청소년 마음 건강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학생 자살 사망 보고서를 전수 분석해서 위기 학생 선별의 한계를 확인하고 또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 교육의 사례들도 살펴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마음 교육이 우리 학교 현장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EBS 뉴스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청소년 마음 건강 심층기획 취재팀 이상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마음 공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곤 하는데 내년부터는 진짜로 학교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회정서 학습 도입이 되는데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네, 사회정서 학습은 5가지 사회정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역량을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관리가 있습니다. 즉,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어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인 사회적 인식,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이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이 5가지 핵심적인 사회정서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역량까지 담았습니다. 즉, 마음 건강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모두 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학교에서 이 같은 마음 교육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만큼 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위기가 심각하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정서 학습 시간에 이론만 배우는 걸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소통할 때 경청이 중요하다, 공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회정서 역량을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과 수업 시간이나 다양한 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 학교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학교 현장을 취재하러 갔을 때 이 학교 관계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사회정서학습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 사회정서학습 시간에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수업을 듣기 힘들다면 교사에게 혼자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이 아이를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대신 교실 뒤편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스스로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또 스스로 조절해보는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학교 교육의 사회정서학습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이게 학교 현장이 도입된 이후에 이 사회정서 학습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졌는데요. 이 연구 결과 이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한 이후에 학생들의 정서적인 우울이나 문제 행동은 줄어들었고 이 사회정서적 기술과 학업 성취도까지도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실제로 사회정서 학습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사회정서 학습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협회는 지속적으로 이 사회정서 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고 또 이 효과성이 검증된 이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교 현장이 끊임없이 설득을 해나갔다는 건데 하지만 이 새로운 걸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이라고 해도 이 학교 현장의 반발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도 주 정부에서 이 사회정서 학습의 성취 기준과 표준 체계를 만들면 모든 학교에서 이게 따라야 되는데요. 대신에 이 학교 현장과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군마다 이 양질의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교사들이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나 가정 연계 활동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보내는 가정통신문도 다 제공이 될 정도로 매우 촘촘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연수나 코칭을 제공하는 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회정서 학습을 가르치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교사들도 처음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도 더욱 학습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교사들이 체감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했던 교사는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사회정서 학습 때 배운 기술을 수학 교과에 접목을 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수학에도 마음 교육을 접목을 합니까? 예,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인 것 같은데 2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다듬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도입을 앞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올해 2학기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4가지 버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할지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이 교사들에 대한 연수와 지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선도교사 1,600명과 또 현장 지원단을 양성하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장과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마음 위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고 이 방향이 좀 이렇게 마음 교육의 방향을 강화하는 것은 해야 될 방향이기는 확실한데 그래도 보완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4가지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의 사례를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 단위로 매우 촘촘하게 성취 기준과 역량이 나누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더 촘촘하게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앞서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과 수업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다루는 이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이 교과별 성취 기준이나 핵심 역량에 이 사회정서 학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정서 학습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 또 교과 수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다양하게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활동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하는 것만큼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통계가 나왔는데 이 청소년들의 우울감, 스트레스 지수 또 악화가 됐습니다. 이 형식적인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마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섬세한 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서적 위기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일 겁니다. 이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또래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8년부터 청소년 동료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과 나누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야기, 서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불안과 우울 문제를 겪었던 19살 정빈 양. 자살 시도로 응급실까지 다녀올 만큼 심각했지만 자신처럼 아픈 또래와 함께 활동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마음이 잘못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책하고 숨기기보다 드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무대까지 나아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알릴 기회를 갖게 됐고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비밀로 갖고 있지 않고 사회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제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통해서 무언가 바뀌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긴 투병과 사망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다나 씨. 고등학교 1학년이던 5년 전부터 비영리 기관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자해 시도를 하는 또래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나 씨에게 또래를 상담하는 이른바 피어 스페셜리스트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주변 환경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피어 스페셜리스트가 됨으로써 나는 아픔의 전문가, 피어 스페셜리스트, 정말 리더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고 저의 주변에 또 엄마나 또 저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면서 저의 주변의 주변이 또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또래끼리 지지하며 회복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 지금까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300명이 최소 8주간의 교육을 거쳐 동료를 돕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중요하다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바꿔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공식 인증을 통해 또래 활동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올해 8월 기준 활동가는 모두 8만 2천 명에 육박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또래 활동가를 육성하는 기관이 대통령직 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넘어선 청소년들이 치유와 회복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청소년 마음 건강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는 중에도 청소년들의 정서적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됐는데 하나같이 모두 예년보다 훨씬 나빠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이겨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원하는 변화는 어떤 방향일까요? EBS 뉴스는 청소년 또래 상담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과 함께 청소년 100여 명을 직접 조사해서 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지 못한 채 눌러담기만 했던 날들. 혼자란 생각에 결국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저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잊으려고만 했었어요. 그럼 잊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순간뿐이었던 거예요. 순간뿐이었습니다. 나의 아픔들은 내 일상에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나 자해, 자살 시도를 겪는 청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다가 최근 2, 3년 사이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뭘까? EBS는 마음건강 관련 비영리 기관 멘탈헬스 코리아와 함께 청소년 100여 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0대 청소년을 가장 괴롭힌 문제는 역시 10명 가운데 6명이 택한 학업 스트레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란 응답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절반 이상은 친구와의 관계 문제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저에게 깊이 남아 있어 불안감과 우울감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도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병의원 연계 등 전문적인 치료란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마음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답도 40%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영상으로 이루어지거나 별로 경험이 없는 강사들이 와서 무작정 그냥 정말 원칙적으로 자해는 나쁜 거고 하면 안 되고 힘들면 위클래스 찾아가라 이 정도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55%를 차지한 입시 경쟁 완화였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위클래스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클래스를 갈 때마다 눈치를 본다거나 이제 친구들 시선에서도 뭔가 쟤 막 자꾸 저기 자주 가더라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호소한 건 언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볼 힘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며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되고 내 몸을 보살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청소년들의 정서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를 넘어 교육 현장의 각종 문제와 맞닿아 있는 위험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체계적인 마음 교육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